이 집에서 이 집에서 당장 당장 나가라. 나가라! 시아버지 박진사의 호통이 대청마루를 울렸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한겨울 나가라! 눈발이 흩날리는 새벽이었습니다. 24살 며느리 강소유는 맨발로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저고리 깃이 찢겨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 박채영이 대문 안쪽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강소윤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혼인할 때 가져온 뒷 하나, 바느질 보따리 하나조차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빗장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위에 맨발 자국만 남았습니다. 시누이가 무엇을 꾸몄는지, 며느리가 왜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는지, 이 집안에 어떤 진실이 묻혀 있었는지, 그것은 한참 뒤에야 밝혀지게 됩니다. 과연 강소유는 무너진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모함 속에 파묻힌 진실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까요? 야담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찾아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여주 고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향교의 이름을 올린 선비 가문이었습니다. 논이 30마지기, 밭이 20마지기, 기와집 12칸에 행랑채까지 갖춘 제법 넉넉한 살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 댁을 가리켜 여주 고을의 기둥이라 불렀습니다. 박진사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박도유는 26, 성품이 온순하고 말이 적은 사내였습니다. 글 공부에는 뜻이 크지 않았으나 농사일에 밝았고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딸 박채영은 29, 한 번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친정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습니다. 박채영은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말재주가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사는 아들보다 딸의 판단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살림의 크고 작은 일을 채영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돌아온 딸이 집안 살림을 거의 도맡고 있었던 것이지요. 문제는 그 해봄 아들 도윤이 장가를 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강소유는 이천 고을 강씨 문중의 딸이었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혼수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14살부터 동네 아낙네들의 옷을 고쳐주며 품삯을 받았고 17에는 이천 장터에서 수놓은 보자기와 주머니를 내다 팔아 어머니의 약값을 댔습니다. 손끝이 정교하기로 이천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소윤이 박진사 댁에 들어온 첫날 시어머니 오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여쁜 아이구나. 우리 도윤이가 복이 있어. 소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사오나 배워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니 오 씨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 박채영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던 날 저녁 채영은 제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천 강씨라. 집안도 보잘것없고 혼수도 없는 계집이 이 집 며느리라니. 채영의 불편함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살림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과부가 되어 친정에 의지하고 있는 처지에 며느리에게 안방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은 채영에게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체면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꺾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무탈했습니다. 소유는 새벽마다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부모의 조반을 올리고 남편의 집신을 말려두고 행랑채 일꾼들의 식사까지 챙겼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반드시 해냈습니다. 빠뜨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바느질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소윤이 꿰맨 저고리는 솔기가 보이지 않을 만큼 촘촘했습니다. 수놓은 베개 시새는 매화가 피어 있었는데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오 씨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솜씨는 처음 본다. 내가 들어오니 이 집이 환해지는구나. 채영은 그 말을 방 안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오 씨가 갑자기 몸져 누웠습니다. 더위를 먹은 뒤 기력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다려드려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소유는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약사발을 직접 들고 이불을 갈고 등을 문질러 드렸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고생이 많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님. 소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투정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영은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을 독차지하는 것이 자신을 밀어내려는 속셈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저것이 효심이 아니라 계산이다. 채영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채영이 아버지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진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채영은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일이오나 알리지 않으면 이 집안이 망합니다. 박진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 소윤이 시어머니의 약사발에 무언가를 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이 며느리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약사발의 검은 가루를 넣는 것을. 박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제가 어찌 거짓을 알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더 지켜보았습니다. 채영은 품에서 작은 종이 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검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 장롱 뒤에서 찾았습니다. 며느리가 숨겨둔 것입니다. 박진사는 그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아들 도윤을 불렀습니다. 내 아내를 당장 내보내라. 도윤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 아내가 내 어미에게 독을 먹이고 있다.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소윤이가 밤낮으로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영이가 증거를 가져왔다. 더 이상 말할 것 없다. 도윤은 채영을 찾아갔습니다. 채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라비,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누이의 눈물과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소윤은 시아버지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박진사가 검은 가루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소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닥쳐라. 시어미에게 독을 먹이는 년을 며느리로 둘 수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소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시아버지의 분노가 너무 거셌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들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소유는 남편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부유한 며느리 떠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섰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유는 걸었습니다. 맨발로 눈길을 걸었습니다. 발이 얼었습니다.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천의 친정어머니는 지난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형제도 없었습니다. 친척이라 해봐야 먼 외가 쪽에 이모가 한 분 계셨으나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해가 뜰 무렵 여주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장터 한쪽 처마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찢어진 저고리, 맨발, 흐트러진 머리,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쫓겨난 며느리인가 보다. 저런 꼴로 나서다니 무슨 죄를 지었을꼬. 소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장터 끝에 있는 국밥집 주인 안 씨가 소윤에게 다가왔습니다. 40이 넘은 과부로 홀로 국밥집을 꾸려가는 억척스러운 안악이었습니다. 아가야,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는다. 들어오너라. 소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씨의 얼굴에는 동정이 아닌 묻어남이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느냐? 예. 밥은 줄 터이니 설거지와 빨래를 해라. 감사합니다. 소유는 그렇게 국밥집 뒷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날 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된장과 무가 들어간 소박한 국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삼켰습니다. 소리 없이 삼켰습니다. 이튿날부터 소유는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솥을 씻고 그릇을 닦고 물을 길어 왔습니다.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안 씨가 지켜보았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구나. 소유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안 씨가 물었습니다. 바느질도 할 줄 아느냐? 조금 합니다. 안 씨가 해진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소유는 바늘과 실을 받아 들었습니다. 한 식경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치마가 새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솔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씨가 앞치마를 펼쳐보았습니다.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솜씨는 처음 본다. 소유는 조용히 바늘을 놓았습니다. 쓸모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장터 아낙네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 씨네 국밥집에 새로 온 아가씨가 바느질을 기막히게 한다더라. 정말이냐? 내 치마 좀 고쳐달라고 해볼까? 한 사람, 두 사람 바느질을 맡기러 왔습니다. 소유는 묵묵히 받아서 했습니다. 값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쌀이나 콩, 반찬거리를 놓고 갔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소윤의 바느질 실력은 여주 장터 전체에 퍼졌습니다. 찢어진 옷만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놓아달라는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혼례 때 쓸 보자기, 아이의 돌띠, 노인의 수의까지. 소윤의 손이 닿으면 헝겊이 비단처럼 살아났습니다. 안 씨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내 손에서 꽃이 피는구나. 소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 무렵 박진사 댁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내보낸 뒤에도 시어머니 오 씨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기력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채영이 직접 약을 달여 올렸습니다. 간병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박진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지 보름이 넘었는데 왜 낫질 않느냐? 채영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독이 몸에 쌓인 것이니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도유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아내가 나간 뒤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윤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끌려 나갈 때 그 눈빛. 원망도 분노도 없었던 그 눈빛. 시아버지에게 절을 올리며 했던 마지막 말. 부유한 며느리 떠나겠습니다. 도유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정말 소윤이가 그런 짓을 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행랑채 일꾼 중 나이 많은 노복 만돌이가 도윤을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거라. 만돌이가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이 마님 방 장롱 뒤에서 검은 가루를 찾았다고 하셨는데 그 장롱 뒤를 소인이 한 번도 닦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도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소인이 닷새에 한 번씩 마님 방을 구석구석 닦습니다. 장롱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검은 가루가 숨겨져 있었다 함은 누군가 그 사이에 넣어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라. 예, 도련님. 만돌이가 물러간 뒤 도윤은 방 안에서 종이를 펼쳤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린 시점. 채영이 검은 가루를 가져온 시점. 소윤을 내보낸 시점. 그 뒤로도 어머니의 병이 낫지 않는 것.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소윤이 독을 넣었다면 소윤이 떠난 뒤에는 어머니가 나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은 며칠간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밭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채영과 마주쳐도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달랐습니다. 집 안을 조용히 돌아다녔습니다. 부엌을 살폈습니다. 채영의 방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눈으로 살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부엌 뒤편 장독대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무렵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채영이었습니다. 채영이 약탕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품에서 작은 종이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가루를 약탕기에 넣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처음 하는 짓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채영은 약탕기를 다시 뚜껑으로 덮고 종이 봉지를 치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발소리를 죽이며 나갔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누이였습니다. 피를 나눈 누이가 어머니에게 독을 먹이고 그 죄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왜?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유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윤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진사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젯밤 누이가 어머니의 약탕기에 가루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박진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 누이가 그럴 리가 없다. 며느리도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사가 멈칫했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소윤이를 내보낸 뒤에도 어머니가 낫지 않은 것이 증거입니다. 약탕기에 가루를 넣은 것은 누이입니다. 검은 가루를 장롱 뒤에 숨겨 소윤이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누이입니다. 박진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오늘 밤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날 밤 박진사와 도윤은 함께 부엌 뒤에 숨었습니다. 자정이 넘자 어김없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약탕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품에서 종이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박진사가 불을 밝혔습니다. 채영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종이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참담함이었습니다. 내가 내 어미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느냐. 채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곧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그리고 그 죄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웠느냐. 박진사의 호통이 부엌을 울렸습니다. 채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채영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밀려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제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만 예뻐하시니 저는 버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병들게 하고 소윤이를 쫓아냈느냐.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아프게 해서. 며느리 탓으로 돌리면, 며느리만 나가면 다시 예전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채영의 울음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진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박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약탕기에 넣은 것이 무엇이냐? 채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터에서 구한 설사를 일으키는 풀가루입니다. 독은 아닙니다. 박진사가 종이 봉지를 빼앗았습니다. 코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쓴 냄새가 났습니다. 도윤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약방에 가져가 확인해야 합니다.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은 양반의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여주 읍내 약방 주인이 그 가루를 확인했습니다. 파두라는 것인데 적은 양이면 설사를 일으키고 많은 양이면 장기를 상하게 합니다. 오래 먹으면 기력이 빠져 위험합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채영은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채영을 불렀습니다. 너를 이 집에 둘 수 없다. 외가 쪽 이모에게 보낼 것이다. 다시는 이 문을 넘지 마라. 채영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내 어미가 죽을 뻔했다. 무고한 며느리를 한겨울에 맨발로 내쫓았다. 내가 그 짓을 했다. 내 말만 듣고 박진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며느리를 다시 볼 수 있겠느냐. 채영은 그날 저녁짐을 꾸려 떠났습니다. 대문을 나설 때 고개를 돌려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채영의 오만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체면에 눈이 멀어 가족을 해치고 무고한 사람을 나락으로 밀어 넣은 대가였습니다. 그 사이 소유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여주 장터 안씨 국밥집에서 석 달을 보내는 동안 소유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느질 주문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국밥집 일외에 따로 바느질 자리를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안 씨가 국밥집 한쪽 구석에 작은 상을 놓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바느질해라. 손님들도 구경하고 좋아하더라. 소유는 그 자리에 앉아 바늘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윤의 수놓는 손끝을 한참씩 지켜보다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주 고을 아전의 아내가 찾아와 혼례 보자기를 맡겼습니다. 열흘 뒤 찾아간 보자기에는 봉황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깃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사람 손으로 된 것이냐. 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안씨네 바느질 아가씨, 솜씨가 한양 궁궐 침선비 못지않다더라. 어디서 온 사람인데? 모른다.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아무 말도 안 한다. 소유는 묻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묻는 사람에게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여기 있습니다.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한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담담함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장터 국밥집 할머니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사정이 깊은 게야. 저렇게 속을 안 보이는 사람이 제일 아픈 사람이라. 안 씨도 가끔 밤에 소윤의 방 앞을 지나다 보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바늘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안 씨는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반상에 계란을 하나 더 올려 주었을 뿐입니다. 소유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뭘 감사해? 먹어.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런 묻어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소윤을 찾기 시작한 것은 채영을 내보낸 지 닷새 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약을 바꾸자 열흘 만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오 씨가 죽을 받아 먹고 미음을 넘기고 마침내 방 안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소윤이는 어디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 씨가 모든 사정을 들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 박진사가 눈물을 삼키며 사실을 말했습니다. 오 씨의 얼굴이 바위처럼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소윤이를 찾아 데려와라. 그러고 싶으나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뒤집어서라도 찾아라. 한겨울에 맨발로 내쫓았다면서 지금 살아있기나 한 것이냐? 오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윤이 나섰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짐을 꾸렸습니다. 두꺼운 솜두루마기 하나, 소윤의 빗 하나, 바느질 보따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소윤이 두고 간 것들이었습니다. 여주 읍내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를 돌았습니다. 주막을 들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국밥집 앞을 지나다 멈추었습니다. 국밥집 한쪽 구석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바늘에 실을 꿰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맨발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막혔습니다.
소윤이었습니다. 도윤은 국밥집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무슨 낯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내가 누명을 쓸 때 한마디도 하지 못한 사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내 앞에 서겠습니까? 그때 안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뭘 그렇게 서 있수? 국밥 먹으러 온 게 아니면 비켜.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에 계신 분이 제 아내입니다. 안 씨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아내라고 한겨울에 맨발로 내쫓은 그 남편이 당신이냐?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 씨가 팔짱을 꼈습니다. 기가 막힌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찾아. 잘못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안 씨가 한참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왜 그러느냐? 안 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소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 있었습니다. 소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반기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소윤아. 소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소윤의 빛과 바느질 보따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것이다. 두고 갔더라. 소윤이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누이의 일을 알았습니다. 소윤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채영이가 한 일이었다. 어머니 약에 독을 넣고 그것을 내 탓으로 돌렸다. 아버지와 함께 현장을 잡았다. 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찾고 있다. 아버지도, 나도.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돌아와 달라. 소윤은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소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 한이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검은 가루는 제가 어머니의 약에 쓰려고 약방에서 구한 감초 가루였습니다. 약이 너무 써서 감초를 조금 섞으면 어머니께서 덜 힘들어 하실까 싶어 따로 갈아두었던 것입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말해도 들리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소윤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용서해달라. 소윤은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도윤이 올려다보았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직 편찮으시다 하셨으니 간호할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윤은 국밥집으로 돌아가 안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안 씨가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는 무슨? 내가 일해준 덕에 내가 편했다. 가더라도 가끔 얼굴 비춰라. 소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을 나서는 소윤의 등 뒤로 안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며느리를 쫓아낸 집안이 제 정신이 아니었지. 소윤이 박진사 댁에 돌아온 것은 봄볕이 마당을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 씨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력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윤이 마당에 들어서자 오 씨가 먼저 일어서려 했습니다. 소윤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지 마십시오. 오 씨가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어머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잘못이 있다. 딸의 말만 듣고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유는 시어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박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소윤 앞에 섰습니다. 늙은 양반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야. 소윤이 저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돌아왔습니다. 박진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자네를 잘못 봤구나. 소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집안을 지키려 하셨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박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만돌이가 마당 한쪽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행랑채 일꾼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가 돌아왔다는 것을. 그날 저녁 소유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시어머니의 약을 다렸습니다. 약사발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오 씨가 약사발을 받아 들었습니다. 내가 다려주니 약도 달구나. 소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사 댁에 온 뒤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소윤은 다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부모의 조반을 올렸습니다. 행랑채 일꾼들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예전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 씨가 소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일을 시키기보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소윤의 바느질을 옆에서 지켜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내 솜씨가 일이 좋은 줄 전에는 몰랐다.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것이 많았구나. 소윤은 조용히 바늘을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은 저의 부족함입니다. 오 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줄 몰랐던 것이다. 박진사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잘 섬겨라.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기 어렵다. 도윤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도윤 자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말이 적고 순한 것이 장점이자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내 앞에서 말이 적은 것은 여전했지만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소윤이 무거운 것을 들면 먼저 가서 받았습니다. 바느질하다 손을 찔리면 약을 가져왔습니다. 밤에 소윤이 등불 아래 앉아 있으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윤이 바느질을 멈추고 남편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응. 그날 밤 저를 붙잡지 못하신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소윤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물어봐 주십시오. 내 말도.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그러마. 두 사람 사이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소윤이 돌아온 뒤 보름이 지나자 시어머니 오 씨는 거의 예전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밥을 온전히 먹었습니다. 소윤은 매일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미음과 죽을 끓이고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오 씨가 마당을 걸을 때 소윤이 팔을 잡아 주었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내가 괜찮으니 내 일을 해라. 어머님이 편안하신 것이 제 일입니다. 오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진사 댁 며느리가 신우의 모함으로 쫓겨났다가
진실이 밝혀져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여주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진사 댁 시누이가 그런 짓을 했다더라. 기가 막힌다. 자기 어미 약에 독을 타다니. 며느리가 억울하게 쫓겨나서 장터에서 바느질로 먹고 살았다면서. 그래, 안씨 국밥집에서 일했다지. 바느질 솜씨가 어찌나 좋던지. 그런 며느리를 몰라보고 쫓아낸 집안이 한심하지.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이다.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 속에서 소윤의 이름은 칭찬과 함께 불렸습니다. 강소윤이라는 며느리 끝까지 시어머니 욕을 하지 않았다더라. 자기를 쫓아낸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 간호를 다시 하고 있다면서. 보통 사람은 못한다. 대단한 여자야. 소윤은 그 소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묵묵히 살림을 했습니다. 초여름이 되었을 때 뜻밖의 사람이 박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여주 고을 현감 댁 안주인이었습니다. 현감의 부인 정 씨는 여주 고을에서 가장 격이 높은 안주인이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진사가 놀라대문까지 나가 맞이했습니다. 현감 마님께서 어찌 이곳까지. 정 씨가 가마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박진사 댁 며느리의 바느질 솜씨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혼례가 다음 달인데 혼례 복수를 부탁하고 싶어 왔습니다. 박진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윤의 바느질 실력이 현감 댁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소윤이 나와 현감 부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부족한 솜씨이오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 씨가 소윤의 손을 보았습니다. 바느질로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손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다. 소윤은 보름에 걸쳐 혼례복을 완성했습니다. 붉은 비단 위에 모란과 학을 수놓았습니다. 모란은 인맥 하나까지 살아 있었고 학의 눈에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감 부인이 혼례복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궁궐 침선비의 솜씨입니다. 소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현감 부인은 값을 넉넉히 치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을 양반댁 안주인들에게 입소문을 냈습니다. 박진사 댁 며느리에게 맡기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뒤로 여주 고을의 양반집 안주인들이 소윤에게 바느질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윤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부모의 조반을 올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박진사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이 집 살림을 내가 맡아라.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하지 않다. 내가 볼 줄 몰랐을 뿐이다. 박진사가 곧간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박진사 댁 안주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소윤은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윤이 마루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아내가 비로소 이 집의 안주인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윤은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여름 밤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소윤은 생각했습니다. 한겨울 눈 위의 맨발을, 안씨 국밥집의 따뜻한 국물을, 바늘 하나로 버텨 낸 석달을,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으니 됐습니다.
달빛이 소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살짝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진사 댁은 소윤의 살림 아래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소윤은 바느질로 번 돈을 살림에 보태었습니다. 흉년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오씨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밭에 나가 호미질을 할 만큼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늘 며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윤이가 없었으면 이 집안이 어찌 되었을꼬. 도윤과 소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소윤은 아이의 이름을 진이라 지었습니다. 참들 진, 진실의 진이었습니다. 여주 장터에서 안 씨는 국밥을 끓이며 손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한겨울에 맨발로 쫓겨와서 내 집에서 설거지를 했지. 지금은 양반댁 안주인이다. 어쩌면 그렇게 꿋꿋한지.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누구 이야기냐? 안 씨가 웃었습니다. 그건 비밀이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 댁을 지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그 집은 며느리 덕분에 살았다더라. 시누이의 모함을 이긴 것도 대단하지만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간호한 것이 더 대단하다. 원래 진짜 사람은 소리를 안 내는 법이라. 소유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부모의 조반을 올렸습니다. 아이의 옷을 지었습니다. 바느질 상 앞에 앉아 바늘을 들었습니다. 말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가을 어느 날 저녁 소유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어린 진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소윤아. 예. 고맙다. 소윤은 바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노을이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윤의 손끝에서 실이 천 위를 지나갔습니다. 한 땀, 한 땀. 그 조용한 바늘질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의 작은 손길이 야담 천국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